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상식 10월호 이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고요. 10월달 호에 또 이제 9월달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도 이슈들이 또 무궁무진합니다. 뭐 우리나라 한 달만 지나가면 이슈들이 막 이렇게 빼곡히 쌓여가지고 정말 이 중에서 뭘 다뤄드려야 될지 이런 게 좀 난감하기까지 한 지경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설명을 좀 덧붙여드리면 좋겠다 싶은 부분, 좀 해석이 필요하다 싶은 부분을 들고 오는 것인 만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요거 좀 다뤘으면 했는데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도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아마 예전에 보니까 이거 질문도 올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저랑 소통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자, 이제 그런 말씀 한번 좀 드려보면서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서는 이 커버 스토리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아프간 협력자 이송 미라클 작전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 작전이 아주 성공을 거둬가지고 평가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그랬는데 일본하고 그게 특히 또 대비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좀 돋보였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8월 15일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게 됐고 미국과 서방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한 현지인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협력을 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신변이 좀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 겁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그런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탈레반이 한국의 아프간 재건 사업에 참여한 협력자들에게 보복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 속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미라클 작전을 수행했다. 뭐 이건데요. 그냥 뭐 간단히 알려지기로는 비밀리에 우리가 이제 특별 수송기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을 모아서 공항에서 태우고 이제 원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우리나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왔다 뭐 이런 내용들만 간략하게 전달됐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검문 검색이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카불 공항까지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현지에 이제 버스 대절을 수소문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간을 다 정해서 언제까지 어디에 나와 있어라 이렇게 다 사는 데가 다르니까요. 준비해서 그 시간까지 나와 있으면 탈 수 있다. 그래서 다 고지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버스를 이렇게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검문을 몇 번씩 받고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겨우겨우 그때 슬기를 발휘해서 이거를 이제 넘어서서 그래가지고 요게 카불 공항까지 무사히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또 이제 우리 수송기에 태워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막 테러도 발생하고요. 장난이 아닌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때 이 긴박감이라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있었잖아요. 남북 외교관들이 합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요 사태가 난 지역에서 이제 탈출을 하는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이제 있었는데 그 영화처럼 이 미라클 작전도 영화화하면은 재밌겠다, 흥미롭겠다. 물론 이제 이때 이걸 경험하신 분들은 뭐 재밌다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겠죠. 예, 좀 이제 목숨 건 탈출을 한 거라서 이제 엄청난 긴장감과 정말 공포에 이제 휘말렸을 텐데 어쨌건 나중에 이제 영화화해도 괜찮을 정도로 아주 좋은 성공 사례가 아니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를 도운 현지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7명이 공군 수송기를 타고 8월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을 했고 이튿날 13명이 추가로 이제 입국을 하게 돼 가지고요. 이분들이 이제 저 진천 있죠? 진천에 연수원에 들어가서 이제
재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부는 미국의 도움으로 협력자들 공항으로 데려온 뒤에 공군 수송기를 투입해가지고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모두 391명, 합쳐보니까 391명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무사히 구출했다는 거고요. 한국 정부가 분쟁 지역 외국인을 인도적 차원에서 대거 국내로 데려온 것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예, 처음이고 정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을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입국을 시켰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었던 대목이에요. 이 난민으로 들어오게 되면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것과 관련돼서 심사가 좀 까다롭고 그 다음에 또 심사뿐만 아니라 이거를 둘러싸고 또 이제 막 국민들 간에 찬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눠지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난민이라는 어떤 지위보다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특별히 기여하신 분들이다 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특별 기여자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이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천의 정착교육에 이제 입소를 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특별교재가 없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요, 법적 개념이 없어서 난민 심사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 당장 거주 비자를 줄 수 없어서요. 아프간 협력자들은 먼저 90일짜리 단기 방문 이제 C3 비자로 국내에 일단은 입국을 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정리되어 있는 거에 보면 이 비자 사증의 종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혹시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 사증의 종류들 열거되어 있는 거 그 넘버 같은 것들도 좀 기억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거나 지금 일단은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로 국내에 입국을 이제 시켰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개념을 지금 이번에 아주 이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 기여자라는 것을 신설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관련된 입법을 뒤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법은 소급이 금지되거든요.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오늘 만들어지면 어제 있었던 행위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다만 있잖아요. 이게 그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것이 가능해져 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런 예를 드는데 좀 불편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예,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에 이제 이미 간통죄로 처벌 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니,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보다 앞서서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고 이랬던 사람들이니까 여기까지는 처벌합시다.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당사자한테 불리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안 되는데 당사자한테 유리하다 판단이 되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가능해져 버려요. 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소급의 원칙이라는 것을 법에서는 대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 법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잖아요. 예, 근데 시행령, 명령 형태로 뭐 이거는 국회에 손을 탈 것도 없고 이거는 행정부 차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면 되는데 그러긴 한데 그래도 대원칙은 불소급인데 여기는 당사자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주비자가 발급되면 특별기여자들은 최장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일정 기준을 충족해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도 이제 발급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다면 일정 기준은 충족을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생활하려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 뭐 또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의 자격을 심사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도 뭐 미국에 건너간 분들이 뭐 영주권을 취득했어, 시민권을 취득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한 단계 더 깊이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획득했다는 거니까 아예 국적
것도 획득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들은요 시민권을 주는 경우가 바로 뭐냐면은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시민권 부여라고 하는데 그 자격을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을 국적 보유자로 이렇게 등치시키기 때문에 그 국적 보유자가 되는 것을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주의 자격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일 수는 있지만 다른 어떤 제약 없이 우리나라에 계속 지속적인 거주를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 놨고요. 관련법상 특별 귀화를 통해 국적을 얻거나 영주 자격을 받기 쉬운 특별 공로자 자격과는 이것은 엄밀히 구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귀화 제도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체육 같은 데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올림픽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취약 종목이 있어요. 그럴 때 특별 귀화를 추진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귀화를 했다는 것은 국적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영주 자격을 받기 쉽도록 되어 있는 특별 공로자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특별 공로자 제도가 따로 있었는데 이 특별 공로자 제도하고는 좀 구별해서 이번에는 특별 기여자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됐고 이 관련된 입법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하네요. 조금 이쪽으로 오니까. 자, 그래서 이제 특별 기여냐, 특별 기여자냐, 특별 공로자냐, 아니면 난민 자격으로 입국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롱르플망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롱르플망 원칙,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다시 밟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불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프랑스어로 다시 밟지 않는다. 그래서 망명자를 박해하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 국가로 이제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다시 박해가 예상되는 본국으로 보내버리거나 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송환이 금지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이 돼가지고 1954년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에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서는 자국의 이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무시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자국의 국익이 우선시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하고의 어떤 외교 관계 이런 것들이 좀 틀어질까봐 염려가 돼가지고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한다. 이런 거가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 원칙을 근거로 삼아 탈북자를 넓은 의미의 난민으로 간주해 보호하고 있다. 이거 뭐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탈북자도 마찬가지예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또 이제 불만을 갖고 그러고 이제 그 영토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벗어나서 이제 사실상 지금 우리는 1민족 2국가 체제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로 심지어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적대 국가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다시 되돌려 보낸다면 엄청나게 이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도 한쪽엔 있지만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탈북자를 또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이제 그것은 하지 않는 거고요. 우리도 계속 이거는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이걸 가지고 특별히 문제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판을 깨고 싶으면 이런 걸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우리의 체제를 부정하고 간 반역자들을 너희들이 보호해주면서 우리랑 뭐 평화를 얘기하고 그 뒤에 뭐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었어요, 실제로. 그랬었는데 우리도 이제 여권 카드가 있죠. 오히려 이 인권 문제 같은 것도 제기하면서 북한 사회 인권이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거는 논외로 하자. 이렇게 또 나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탈북자 문제에 거론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로서는 이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이것을 이대로 이제 진행을 시키면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북쪽에서도 북한에서도 이 문제를 더 이제 문제 삼기는 이제 뭐 만만치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논란이 안 돼요. 북한에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진 않아요. 이 문제 들고 나오면 판이 깨지는 상황이 오게 되기 때문에 북한도 이제 그걸 원하지 않는 속에서는 더 이상 문제 제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웠던 것은 롱드 풀망 원칙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떠올려 보시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지점이에요.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시고 뭐 일본 얘기를 따로 여기다 옮겨놓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은요. 이게 예전에도 한번 다뤄드렸던 기억은 있는데 일본은 이것을 자국의 내부 정치의 홍보용으로 쓰려고 했던 측면이 더 강해가지고 일본 입장에서는 좀 이게 미리 막 이 티를 내면서 이 작전을 수행해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했어요. 예, 못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못 데리고 들어갔고 심지어 일본은요 지금 극우 정권이 들어서 있잖아요. 극우 정권이 들어서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차기 총리 후보자도 좀 극우적 성향의 후보자가 다시 또 되고 그랬는데 그런 속에서 보면요 자국민조차도 가지 말라는 데 가가지고 여긴 가지 말라고 하는 데거든요. 가지 말라고 한 데 가가지고 왜 거기에서 이런 소요 사태에 휘말려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구해줘야 될 의무는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이래요. 심지어 자국민에 대해서도요. 사실은 내부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만 데리고 나갔냐면 자국민들도 돌보지 않고 자국민들도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돌보지 않고 외교관들이 먼저 빠져나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국민들한테도 이렇게 좀 냉정하게 대응을 했는데 뭐 하물며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뭐 좀 협력자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걸 능동적으로 구하고 싶은 의지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또 약간의 철학의 문제가 좀 개입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커버 스토리 또 한 가지로는요, 이제 구글 방지법, 구글의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또 됐습니다. 국회가 8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앱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어요. 이거는 뭐 이제 별칭이죠. 구글 갑질 방지법 이렇게 하면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정확하게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겁니다. 개정을 했는데 인앱 결제를 강제하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수수료를 가져가려는 이런 구글 내에 이제 정책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플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업체들, 특히 이제 게임 업체들이 주로 걸려 있었는데요. 이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매출의 30%를 사실은 이제 구글이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고, 이런 법이 올라갔다 뭐 하는 것도 제가 전달해 드렸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것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고요. 이게 세계 최초의 일이다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막 규제하고 막 뭐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미국하고의 관계에서도 껄끄러질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총대 메고 먼저 했다. 그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 때문에 하기도 한 거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미국 정부나 이런 데에서도 은근히 좀 이렇게 원하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러면 자국 내에서도 이런 이제 법안이 올라와 있고 논의가 진행되는데 미국은 우리보다는 기업에게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근본적으로 싫어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 성장을 이만큼 이끌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입니다. 국민들은 심지어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정부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뭐 하고 있는가? 대통령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통령 맨날 놀고 있나? 이 뭐야? 경제 왜 이렇게 힘들어? 이래요. 뭔 일만 터지면 대통령 탓이다, 정부 탓이다, 정치권 탓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는 미국하고 다른 역사적 경로를 경험한 겁니다. 미국은 민간이 주도해서 경제를 이만큼 이끌어왔고
거기에서 정부가 그냥 진짜로 단순 서포트 역할 정도를 해왔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경제성장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꾸 이제 질문도 해요. 정부에다가. 대통령 후보에다가도 질문하고 현 정부에다가도 질문하고 항상 그렇게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앞으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어떤 솔루션이 있냐. 그런 걸 자꾸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권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왜 정부 주도형 성장이 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추격자잖아요, 추격자. 그러면 남들이 이만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쫓아갈 거예요 하는 거는 계획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이렇게 올라서게 됐는데 이 속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는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에 대해 가지고 먼저 대안을 얘기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 최초.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시장의 힘이 더 커지고 중요해진 시점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약간 좀 스텝이 꼬여있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자꾸 그 솔루션을 요구하는데 정부가 더 이상 답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답 못할 거라고 보고 지금까지 추격자 입장에서 이렇게 선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거나 미국은 그런 문화 때문에 이런 거 기업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반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발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이걸 틀어 막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또 특히 미국 기업이니까 더 그런 면도 또 있겠죠. 근데 꼭 미국 기업에서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 글을 읽다 보시면 여러분 끝에 가서 뭐가 나와요? 카카오 방지법도 있잖아요. 카카오 방지법. 골목 상권 같은 데 다 들어오고. 택시도 막 카카오 통해서 다 잡고. 이제 소비자는 편리할지 모르지만은 그 속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대 기업에게 끌려다니는 이런 이제 꼴이 돼버리고 말아서 이 카카오 방지법 같은 것도 이제 만들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이제 정부의 개입을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거나 그래가지고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통과가 된 겁니다. 법안의 핵심은요, 앱마켓 사업자가, 이제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 결제 행위를 금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법적 제동을 건 만큼 국내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법이 구글과 애플의 지배력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세계의 정말 이제 다국적 기업 중에서도 뭐 세계에 진짜 막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이거 뭐 엄청난 힘을 보유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이 금을 냈다. 금이 가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앱 결제라는 건 구글이나 애플 등 온라인 플랫폼이 개발한 앱마켓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유료 앱과 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해당 플랫폼 바깥에서의 앱 콘텐츠 자체 웹사이트에서 우회 결제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붙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자꾸 자기네를 통해서 인앱 결제를 하게끔 유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니까 사람들이 어플 깔아야 돼. 그러면 어디로 가요? 개별 업체가 우리 사이트로 들어와서 거기서 어플을 깔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깔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잡해요. 또 폰에 들어가서 막 이런 것 막 기능도 해제하고 뭐도 해야 돼요. 심지어 그런 거를 또 이런 업체들이 또 이렇게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깔기는 어렵고, 그럼 결국에는 이들이 제공하는 요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결제를 이 어플을 깔게 되는데, 어플을 깔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야, 우리 거를 이용해서 니네가 했네. 그러면 니네 업체가 받는 수수료의 30% 우리한테 내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갖고 애플과 구글이 이 수수료율을 30%로 책정하고 우회 결제를 금지해서 세계 앱마켓 사업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이제 컸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개정하는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 이제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수단을 앱 개발사에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에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유도하거나 앱마켓에 앱 등록 지연을 시키거나, 그러니까 우리말 안 들으면 뭐 안 올려 뭐 이렇게 해주거나 앱마켓에서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해버리거나 이런 행위들을 다 금지해버린 거예요.
그죠? 진짜 갑질 방지죠.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이제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조사 시정의 권한은 우리는 이제 대통령 직속으로 방통위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가 원래 방송국에 관련된 뭐 인허가 업무나 아니면 규제 업무나 이런 것들 다 하고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것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조사 시정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업무도 맡겼고 갑질방지법 국회 통과에 이어서 정부 여당은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할 방침을 시사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카카오방지법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혹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아야 되느냐? 뭐 대기업은 또 그대로 나름대로 또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지만은 다만 이제 이 생태계가 교란될 정도로 뭐 예를 들면은 황소개구리가 막 연못을 돌아다니면서요. 쥐가 막 뱀도 잡아먹고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거대 포식자가 나타나서 생태계의 이 먹이사슬을 깨트리는 형태가 되면 그건 파멸입니다. 근데 이 경제도 똑같은 이치로 돌아간다라고 비유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방지를 위한 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이것이 뭐 전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좀 합의 지점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총대 메고 먼저 하게 됐다 이렇게 봐두시면은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고요. 됐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 미국의 한 게임사의 대표가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게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을 만드는 그 회사에서 계속 이거 갖고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자기네가 우회 막 결제도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워왔는데요. 자기는 이제 나는 한국인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선포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한국인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건데 예전에 이제 곧 나와 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나는 베를린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냉전시대 때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인용해가지고 나는 한국인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환영하는 이런 이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 카와 스토리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정치행정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